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2020년 9월에 나왔고요. 상당히 독특한 책이에요. 동화책으로 읽었던 옛날 이야기들, 이건 어릴 때 읽은 거라서 평생 기억에 남죠.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 홍길동전, 구미호전, 또 선녀와 남군,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뭔가를 어릴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훈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교훈이 매우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겁니다. 왜 여자는 항상 약한가? 여자의 적은 왜 항상 여자여야 하는가? 그리고 여자는 왜 항상 남자에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이 책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원래 있던 이야기를 앵글을 바꿔서 다시 쓰면 무척 새롭죠. 이 책이 딱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새롭게 썼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골라본 책입니다. 이 책에는 5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들 새로 쓴 이야기고요. 그래서 글쓴이도 5명입니다. 지현, 조박 선영, 조이스 박, 백윤 영미, 유승열, 이렇게 5명의 저자들인데 어떤 분은 가수이면서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페미니즘 컨텐츠를 기획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가이면서 번역가이고요. 또 어떤 분은 여성주의 심리치료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박선영님은 이프북스를 설립을 했고요. 유승열님은 현재 이프북스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날 이야기, 이게 바로 이프북스에서 펴낸 책이죠. 예전에 이프라는 개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프가 이프북스가 된 거더라고요. 이프는 예전에 안티미스 코리아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단체죠. 여성운동을 대중화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if.com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예전에 발간했던 잡지들, 그걸 온라인상에서 PDF로 받아볼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1997년에 창간호가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그때 어찌어찌 하다가 읽어봤었습니다. 그때 참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직까지 그 느낌은 남아있어요. 그걸 PDF로 다시 볼 수 있다 하니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잡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뭐 구성원이야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책도 내고 행사도 기획하면서 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콩쥐팥쥐, 홍길동, 구미호, 선녀와 남군, 이런 순서인데요. 특징은 각 이야기의 원형이 거의 남아있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공들의 이름만 남아있고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이게 좀 어색했습니다. 원형은 남겨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뼈대 안에서 이야기를 좀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의 의도는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으로 끝이 나죠. 그 선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인가? 누구의 관점 혹은 누구의 입장에서 기술됐는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술됐는가 이런 거를 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새롭게 해보려면 각 구전동의 이야기 뼈대까지 다 바꿔야 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짧게 내용을 살펴보면 콩쥐팥쥐는 서로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서로 협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의 누이
홍길영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홍길동전의 원전이라는 아기장수 민담이 있는데 그 민담에서 파생된 온우의 힘겨루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모티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천천히 뜯어보면 구전동화의 제목은 홍길동전이 아니라 홍길동의 누이인 홍길영의 이름을 따서 홍길영전이라고 붙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미호의 꼬리가 9개인 이유. 구미호전의 패러디인데 이걸 읽어보면 남자가 매우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녀와 나무꾼. 이 이야기는 그나마 구전 동화의 원형이 많이 보존돼 있어요. 뼈대는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이 상당히 달라요. 선녀와 나무꾼이 낳았다는 첫째 딸이 등장합니다. 마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이에요. 마야는 왜 엄마가, 그러니까 선녀가 나무꾼을 버리고 자신의 두 동생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과 엄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매우 새롭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이 책은 끝부분에 부록을 넣었는데요. 단군 신화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분열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주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부록에다가 이렇게 재밌는 글을 넣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논문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대중적인 포맷의 콘텐츠로 다시 한번 써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군 신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제목이 하늘재판극, 고통을 벗고 날개옷을 입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패러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형식이 연극 대본입니다. 희곡인 거죠. 그리고 결론이 없어요. 끝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선녀와 나무꾼이 새 아이를 낳아요. 첫째가 딸입니다. 마야,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마야가 하늘나라에서 법정 투쟁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옥황상제가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정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은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로맨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앵글에서 보면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이코 스릴러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자가 됐던 선녀, 그 선녀가 느꼈던 고통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정의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세대 간의 대물림되는 트라우마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딸에게도 대물림이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걸 좀 깨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어릴 때 갓난아기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엄마가 불행하면 이건 아이에게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녀의 경우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걸 못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겠냐라는 거죠. 그 불행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느껴지고 그거 자체가 위협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양육자의 힘든 감정을 보살피려고 매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최소한 방긋 웃기라도 해서 엄마를 위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자라서 자기 엄마를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커서도 엄마의 감정을 딸은 대변하게 됩니다. 아빠한테 대들죠. 엄마한테 조금 못되게 군다 싶으면 아빠한테 대드는 건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딸은 엄마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잖아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 거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가 엄마처럼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그게 미안할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국엔 심리적인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독립을 하더라도 그 쳇바퀴는 계속 돌게 되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심리적인 독립을 했습니다만 이젠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야의 캐릭터를 보면 마야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겨내 보겠다고 전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 신장을 위한 전사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전사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러링이라는 걸 하죠. 너 나한테 이랬지, 나도 너한테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미러링인데 이 연극에선 당사자들을 재판정에 회부하는 그 행동이 미러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러링이라는 거는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그 미러링을 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다치기 마련이죠. 이 여성의 내면 세계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죠. 마의 경우에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무력감이 깔려 있죠. 미워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또 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나를 자책하죠. 누군가를 돌보고 싶지만 그게 또 부담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남자를 혐오하지만 동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죠. 네,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마야는 이렇게 힘이 들 땐 뭘 먹어요. 그게 폭식 증세로 나타납니다. 배고픔과 마음의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진짜 주변에 많습니다. 네, 앞서 말했지만 마야는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를 돕겠다고 전사가 됐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의 핵심 주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로 돌아가 보죠.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되물린다는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엄마도 노력을 좀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자녀가 엄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이혼 과정에 당당하게 나서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자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저자는 부모 세대의 몫은 부모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야가 돌봄의 대상 안에 자기 자신도 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열심히 자기 할 바를 다하고 있는 자아들이 많죠. 너무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바람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는 항상 시끄러워요. 이 자아들에게
좀 너그럽게, 좀 다정하게 다가설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본인에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남자 위주로 돌아갈까? 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죠. 근데 세상은 잘 안 바뀝니다. 제 딸이 이제 중1인데 이 아이가 커서 살게 될 세상은 어떨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죠. 아마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의 다음 세대 버전을 제 딸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은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왔죠. 그 시도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일 겁니다. 아마 이 책도 그 시도들 중에 하나로 쓴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앞에서 짧게 이야기했던 건데 구전 동화들, 뭐 콩쥐팥쥐든지 뭐 소녀와 나무꾼이든지 간에요. 이런 구전 동화들은 다들 어릴 때 접하기 때문에 커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그 구전 동화가 대부분 따지고 보면 또 가부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 구전 동화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에 대적하는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런 책을 기획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전히 애들 보라고 만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이 책을 보고 그렇구나, 콩쥐팥쥐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구나, 네, 이렇게 느낄 애가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또 애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읽어보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애들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었고요. 뭐 이유는 앞서도 말했지만 어릴 때 읽은 책은 오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조이스 박 씨는 이문열의 소설이죠. 아가를 자신이 쓴 이야기의 끝부분에 해설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릴 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가 좀 커서 이문열의 소설 아가를 읽게 된다면요, 아마도 그 아이는 조이스 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문열의 소설 아가를 보면서 구역질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마야 같은 페미니스트 전사가 나타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세상을 상대로 싸우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진 세상에서 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불량품인 줄 알았습니다. 책을 배달해서 포장을 뜯었을 때 파본인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이건 옛날 서책을 본떠서 만든 책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아이디어다 싶어요. 책 내용도 아주 훌륭했는데 책의 외형도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포장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이런 책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